한 시골 마을에 살던 철학자 마르쿠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정과 가치의 복잡함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독일 철학자 맥스 셸러의 가치의 계층적 구조 이론이었죠. 마르쿠스는 이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돕고자 했습니다. 마을에는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젊은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종종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는 그레이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속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말했다. 내 그림은 단순한 색채의 조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실과 아름다움,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취미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레이스, 너의 감정과 너의 예술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는 생각보다 더 깊단다. 너의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불어넣고 있지. 맥스 셸러의 이론을 들어본 적 있니? 그는 가치를 감각적 쾌락부터 시작해 생명, 정신, 성스러움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로 설명했단다. 마르쿠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느끼는 좌절감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아직 정신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일 거야. 많은 사람들은 감각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지.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정신적 가치로 중요도에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단다. 그러니 그들이 곧 진심으로 내 작업을 이해할 거라 믿고 꾸준히 나아가렴. 그레이스는 마르쿠스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의 메시지를 전해야겠군요. 그 후로 그레이스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조금씩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과 정체성 또는 진리를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녀의 예술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레이스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스 셸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언제나 마르쿠스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 멀리 미래, 세상 모든 로봇이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기반으로 프로그램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인간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얽힌 조금 엉뚱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실리콘밸리의 한 젊은 프로그래머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첨단 기술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유난히 구식 기계를 사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몇 세대 전에 레트로 게임기부터 클래식 타임라이터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엘리엇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아직까지도 충실히 작동하는 로봇 청소기 로봇 3000이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로봇 3000에는 물론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엇은 커다란 소음과 함께 이웃이 벌집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엉뚱한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로봇이 벌집의 벌을 집 안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 그는 오래된 게임기처럼 까마득한 편집 강적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로봇 3000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벌을 우리 집 안으로 몰아넣어. 물론 이것은 로봇의 첫 번째 원칙과는 상충되지 않으므로 명령은 즉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벌들이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숨어버렸고 결국 로봇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엇은 안락한 안락의자의 안나벌집 작업을 보다가 로봇 3000이 거리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로봇은 안전하게 벌을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헤맸으며 결국 벌들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벌은 로봇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엘리엇은 집에 돌아와 로봇 3000의 충전기 옆에서 멍하니 있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봇의 바퀴에는 벌집 조각이 몇 개 붙어 있었고 로봇은 이제 더 이상 벌집 같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듯이 쉼없이 충전 중이었습니다. 엘리엇은 로봇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시모프 박사, 당신의 원칙은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벌도 설득할 수 있는 로봇을 언젠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로봇 3000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청소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아시모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엉뚱한 날이었지만 결국엔 엘리엇도 로봇 3000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릴 때를 대비하여 로봇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 작은 모험에서 엘리엇은 인류와 로봇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엉뚱하고도 특별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벌들도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엘리엇은 오늘의 사건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자의 철학 중인의 개념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유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옛날 옛적 이름 없는 조그만 마을에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씨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할아버지의 본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워낙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깊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답니다. 인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늘 정성과 관심을 듬뿍 담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다정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면 언제나 중재자로 나서서 양쪽의 입장을 조화롭게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하곤 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한 농부가 시장에서 커다란 호박을 사왔는데 그 호박이 그해 마을 축제에서 열리는 가장 큰 호박 대회의 우승을 하기 위해 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박이 어느 날 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박을 잡아먹은 범인을 찾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거렸고 마을은 이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인씨 할아버지는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인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분노와 의심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호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호박을 고이들이 몰래 가져다가 둥지 꾸미기에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을 풀었고 인씨 할아버지의 현명한 중재 덕분에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인씨 할아버지는 인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씨 할아버지의 인에 대한 이야기는 공자의 가르침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며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동쪽 나라의 선한 성품을 타고난 아기들이 태어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맹자의 성선설을 신봉하여 모든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선한 본성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유명한 도덕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선생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한 행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문제와 상황을 던져주었고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학생 작은 소년 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선한 본성을 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이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준이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시장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날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의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그 노인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여기서 그의 선한 본성을 발휘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가 짐을 나누어 들고 함께 걸으며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준이에게 자신이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 힘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이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노인의 집까지 함께 가서 짐을 내려드리고 매일 필요할 때면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이 있은 후 준이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삶의 작은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준이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이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아이들은 선한 본성이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주변 환경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옛 선조들이 전하던 성선이 가치를 잊지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이가 보여준 것처럼 매일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